네,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이 건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이도 그렇지만 우리 잇몸이 또 특히 중요하잖아요. 잇몸 건강 어떻게 해야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잇몸 건강의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함께 연결되는 것이기도 한데 병원이나 의원 운영하면서 아니면 또 이용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면 불리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금 구조를 함께 짚어보면서 우리 자산을 조금 더 지킬 수 있는 그런 해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와 세무 이게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생활 속에서 바로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엮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 닥터, 세무 닥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함께 해주실 건강 닥터를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할 건강 닥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바운치과 교정과의 서현숙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겸 약사 치약 언니 서현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서현숙 원장님과 함께 우리 잇몸 건강 어떻게 또 지킬 수 있을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시청자분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시청자분의 사연을 먼저 확인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나고 잇몸이 예전보다 내려앉은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통증은 크지 않은데도 잇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한데요.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는 잇몸 건강은 따로 관리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치아는 멀쩡해 보여도 잇몸이 문제면 결국 치료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더 신경이 쓰이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판단해도 되는지 병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잇몸 건강을 확인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상에서 체크할 수 있는 잇몸 건강의 기준과 미리 관리하면 좋은 습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들어봤는데 잇몸이 이제 약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현숙 원장님과 잇몸 건강 어디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간다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충치 치료나 아니면 교정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중요한 건 진짜 그 밑에 근간에 있는 잇몸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잇몸은 정확히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고 의학적으로 어디까지를 잇몸으로 규정을 하는지 그 개념부터 좀 잡고 가볼까요? 네. 흔히들 이제 잇몸이라고 생각하시면 입안을 들여다봤을 때 그 빨간 부분, 네. 잇몸 살만을 잇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이 잇몸 살은 치은이라고 잇몸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네, 잇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치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잇몸 살은 잇몸 그 밑에 있는 뼈를 덮고 있는 그냥 살일 뿐이고요. 네네. 땅에 나무가 박혀 있듯이 이 잇몸 뼈라는 곳에 치아가 박혀 있는 형태고 이 박혀 있는 잇몸 뼈에 살은 그냥 살짝 덮여 있을 뿐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치아와 뼈를 연결해 주는 치주인대 그리고 치아의 뿌리 겉부분에 있는 배각질 이렇게 잇몸 뼈와 잇몸 살 그리고 배각질, 치주인대 이렇게 네 가지를 잇몸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냥 이 겉에 보이는 것만 잇몸이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그 안에 그 내부에 들어갔을 때 뼈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아까 시청자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이나 치아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잇몸에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잇몸이 좀 내려앉는다거나 잇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흔히들 치과에 오셔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이제 이가 시려요라던가 예. 이가 시큰해요 또는 욱신거린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상
치아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충치 같은 경우는 10대까지 가장 많이 생기고요. 20대부터만 해도 이가 아파요라고 치과에 오셨을 때 치아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 치아를 지탱하고 있는 구조물인 잇몸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큰하거나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을 때는 치과에 가셔서 이게 치아 문제인지 실제로 그 지탱하고 있는 잇몸의 문제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대체로 잇몸 살보다는 그 치아를 지탱하고 있는 안쪽에 있는 잇몸 뼈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잇몸뼈가 녹기도 하고 그 주변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이 염증이 있다는 걸 시큰하다던가 뭔가 옥신거린다 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치아 자체의 문제보다는 잇몸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게 또 일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일이 커지고 공사가 커지는 건데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건 처음에는 잘 못 느껴요. 그렇죠? 잇몸병을 초기에는 별로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초기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 잇몸병의 시작은 일단 양치할 때 네. 피가 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아, 그때가 이미 치은염이 생긴 단계인데요. 피가 날 때는 내가 양치를 잘못했나? 너무 세게 했나? 네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이 잇몸 살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피가 나는 상태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양치를 덜 하시는 게 아니라 더 꼼꼼히 치간 칫솔이나 치실도 같이 사용을 하셔서 계속 양치를 잘 하시다 보면 이제 튼튼한 잇몸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네. 대부분은 이 치과가 너무 무섭잖아요. 그쵸, 예. 네, 그 소리도 무섭고 아프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자꾸 치과를 안 가시게 되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치과를 가시지 않고 약국에 가셔서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진통제만 드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에 드시는 그 진통제나 잇몸 영양제 같은 경우는 염증은 확 잡아주거나 또는 이 진통제 같은 경우는 내가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마스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느끼기엔 통증은 분명히 사라졌는데 이게 실제로 안에서 치석이나 치태가 치아에 붙어가지고 점점 세균이 안쪽의 잇몸뼈를 녹이고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소리 없이 잇몸뼈가 계속 아래로 녹아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리 없는 병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게 뭐 딱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하고 이게 무서워서 약간 치과를 회피하는 경향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근데 잇몸에서 저도 가끔 피가 나는데 그러면 이걸 내가 그냥 정말 이 칫솔질 너무 세게 했나 보다라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죠. 근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 예. 일단 잇몸에 피가 나는 경우는 염증이 있는 거죠. 네, 초기 단계인 치주 질환에서 이제 초기 단계인 치은염이라는 단계인데요. 그때 양치를 정말 제대로 네, 해주셔야 되고 사실 건강한 잇몸은 선홍색 빛을 띠는 붓지 않은 잇몸인데 그렇죠.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양치를 해도 피가 나지 그쵸, 않습니다. 예, 막 분노의 양치질을 하지 네. 않으시는 경우에는 피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 건드리기만 해도 피가 난다. 이러실 때는 일단 치은염이 있다는 얘기니까 양치를 꼼꼼히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며칠 계속해서 피가 난다. 이런 경우는 사실 치은염에서 조금 진행된 그 다음 단계인 치주염까지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치과에 방문하셔서 염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잇몸 피 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가까운 빨리 치과에 한번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뭐 양치도 뭐 내가 그럼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시다가 그러면은 내가 잇몸 건강을 위해서 나도 좀 영양제나 이런 걸 좀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고르면은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골라볼까요?
잇몸 영양제는 아무래도 제가 치과 의사이자 약사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시는데요. 그렇겠네요. 네네. 이 치과 의사가 보는 관점과 네. 약사가 보는 관점이 좀 다른 부분도 그래요? 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네, 이게 객관적인 것 네, 같네요.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잇몸은 잇몸 살이 아니라 잇몸 뼈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네. 결국 안에서 그 땅이 무너져 버리면 거기 위에 살짝 덮고 있는 잔디가 뭐 무너지든 어쩌든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다 그렇진 않은데 이제 몇 가지 제품들이 네.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시거나 하는 제품들이 대부분 이 영양제가 점막만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건 안에 있는 뼈인데 이제 잇몸 살만을 타겟팅 하다 보니까 이제 점막은 아주 튼튼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염증은 확 죽여주고 그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있는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일단 치아에 치태나 치석이 붙어서 거기는 이제 세균이 사는 장소가 되는데 세균이 독소를 아래로 뿜어서 계속해서 잇몸뼈가 녹아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잇몸살을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튼튼하다고 생각을 나아진 거라고 네네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고 또 안 아프니까 안 아프니까 치과를 안 가시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안에서는 잇몸뼈가 계속해서 녹아서 치주 질환이 진행되고 있는데 환자분이 이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시게 되는 상황까지도 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치과에서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약만을 드시다가 점막 영양제만 계속 드시다가 이제 어느 순간 치아가 너무 흔들려서 치과에 오셨는데 전체 치아가 잇몸뼈가 너무 녹아서 잡아주는 게 없다 보니 전체 치아가 흔들려서 전체 치아를 발치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짜 염증이나 이런 걸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돼서 골든타임을 정말 놓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단 염증이 생기셨을 때는 잇몸 영양제나 진통제만 드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무조건 치과로 방문을 하셔서 기존에 있는 치태나 치석은 꼭 제거를 해주시고요. 네. 그 염증 조직을 제거한 뒤에 이제 보조적으로 잇몸 영양제를 드시는 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잇몸 살이 아니라 잇몸 뼈를 함께 케어해 주시는 영양제를 드셔야겠죠. 네네. 자, 잇몸 뼈는 뼈의 한 가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뼈잖아요. 그렇죠. 네, 뼈다 보니 이제 뼈에 대한 성분을 뭘 먹어야 되나, 비타민 뭘 먹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첫 번째로 보통 생각하시는 부분이 칼슘을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조금 내가 공부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칼마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같이 먹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계세요. 네네네. 근데 이때 마그네슘과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먹었을 때 이 칼슘이 장에서 흡수가 될 때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게 마그네슘과 비타민 D고요. 그런데 이 소장에서 장에서 흡수가 되면 혈액으로 들어가잖아요. 혈관을 타고 이제 돌게 되는데 칼슘이 혈관에 계속 있으면 혈관 석회화라는 들어보셨죠? 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혈관 석회화라고 그러니까 칼슘 같은 이 돌이 생기는 거죠, 혈관 안에. 그래서 이게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칼슘만을 많이 드시면 혈관에서만 칼슘이 돌면서 혈관 석회화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때 진짜 중요한 성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요즘은 논문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비타민 K2라는 성분을 반드시 K2요? 네, 반드시 드셔주셔야 됩니다. 이 비타민 K2는 혈관 속에 있는 칼슘을 뼈나 치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연구상에서 보면 이 비타민 K2는 혈관 석회화를 낮춰주고 그 칼슘을 뼈나 치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 동맥경화나 칼슘 석회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칼슘을 드시거나 칼마디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K2도 같이 있는 그 비타민을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잇몸 영양제에 꼭 들어가야 되는 성분들은 염증을 없애주는 성분들, 프로폴리스라던가 비타민 C 같은 항산화제 성분들, 그리고 뭐 식물 스테롤이라던가 좋은 염증 성분들, 항염증 성분들을 꼭 같이 드셔주시고,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잇몸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뿐만 아니라 비타민 K2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비타민 K2가 중요하다. 이게 칼슘을 더 우리가 흡수를 잘할 수 있게 그 뼈로 보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K2. 한번 찾아볼게요, 저도. 네. 네. 자, 그러면은 잇몸 관리 계속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잇몸 관리의 가장 중요한 관리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전에 영양제 얘기도 했지만 네. 사실은 치과 질환은 외과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외과적으로 뭔가 실제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1번은 무조건 양치질입니다. 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이렇게 치태나 음식물들이 낀 찌꺼기들을 반드시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과에 오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양치질을 배운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3번 닦으라고만 배웠죠. 네, 되게 많으신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막 찾아보시면 묘원법이라느니 뭐 이렇게 흔들어서 쓸어 내려라 잇몸 안으로 넣어서 네, 이렇게 해라 저도 네. 봤어요. 예. 네, 그런 거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 거 안 그래요? 보면 좋겠죠. 보면 배우시고 좋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청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네. 입안을 청소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할 때 그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네네. 하잖아요. 청소기도 돌리고 빗자루도 쓸고 걸레질도 하지만 틈틈이 낀 것들을 빼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구강이라는 곳은 치아 사이도 되게 틈들이 많고 치와 잇몸 사이도 되게 틈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안 양치질을 한다고 생각하셨을 때 구석구석 틈들을 청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칫솔질을 정말 이렇게 닦아내듯이 구석구석을 닦아내듯이 양치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치간 칫솔이나 치실 같은 걸 꼭 네네네.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한 가지 더 하겠다라고 하시면 물세정기, 구강 물세정기 같은 건 되게 높은 수압으로 이렇게.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떨어뜨려 주는 그 기구거든요. 그래서 치간 칫솔 치실 뿐만 아니라 구강 물세정기까지 사용해 주시면 정말 완벽한 양치질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잇몸 관리 물론 이 젊으신 분들도 미리미리 잘 준비해 놔야 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있는 중년이나 40, 50대 그 이상으로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또 잇몸 관리가 약간 방법이 달라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양치를 잘 해야 그쵸? 되는 건 네. 똑같겠지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풍치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치가 아니라 풍치를 잇몸병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하셨을 때 이 바람 드는 느낌, 네, 그것 때문에 풍치라고 하셨을 거예요. 이게 잇몸뼈가 녹아 내려가면서 치아 사이사이 틈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람 든다는 느낌으로 시리다라는 느낌 때문에 풍치라고 표현을 하셨을 텐데 이미 40, 50대가 되셨고 이제 60, 70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잇몸뼈가 녹아 내려가는 건 사실 노화의 일종이거든요. 네네.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관리를 젊을 때 잘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들 계시고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잇몸뼈가 녹아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당연히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잇몸뼈가 녹아 내려가거나 염증이 이미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양치질을 잘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치과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건 치아에 붙어 있는 이제 치태나 치석을 제거하는 건데요. 대부분 나이가 들수록 이 치석이 잇몸 위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잇몸 아래쪽으로도 치석이 내려가면서 그 안으로 이제 세균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아무리 양치질을 잘하든 잇몸 영양제를 먹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과에 방문을 하셔서 스케일링이든 잇몸 치료든 그런 걸 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염증 물질들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과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가끔 들어오는 질문이 네. 스케일링을 얼마 만에 한 번씩 그러게요. 해야 되냐. 네. 네,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요? 이게 선천적으로 치석이 되게 많이 끼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고 1년 동안 뭐 양치질 제대로 안 했어 라고 하고 오시는데도 치석이 별로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한 군데 치과를 꼭 정하셔서 거기를 정기적으로 가시다 보면 이제 원장님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아, 이분은 3개월에 한 번씩 와야 된다. 또는 이분은 1년에 한 번씩 와도 된다. 이런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대해서는 치과를 이제 한 군데를 계속 방문하시면서 나의 스케일링 시기를 추천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양치를 꼼꼼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을 하면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 혼자만의 방법으로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잇몸 뭐 잘 들여다 한번 봤으니까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자주 접하거나 아니면 병원을 찾게 되는 구강 질환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치과라고 하면 보통 치라는 그쵸, 단어가 네. 들어가니까 치아만 본다고 생각을 그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치과는 이 아간면, 얼굴 두 경부를 다 보는 곳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중에서도 입 안을 들여다보면 치아나 잇몸도 있지만 그 구강 점막에 생기는 질환들이나 어쨌든 입속에서 생기는 질환들은 전부 치과에서 보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치과 중에서도 구강 내과에서 보는 질환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흔히들 아시는 것이 구내염. 구내염 많이 생기시고 그다음에 입이 바짝바짝 타거나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구강 건조증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혀에서 이렇게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다던가 또는 혀에서 쇠맛이 난다던가 이상한 맛이 나는 경우 이걸 네네.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버닝 마우스 신드롬, BMS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구강 자결감 증후군은 보통 구강 건조증이랑 같이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것도 구강내과 질환이고요. 나이가 들수록 사실 구강 건조증이나 구강 자결감 증후군 환자분들은 꽤 많으세요. 그리고 이런 질환이 있으실 때 내가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시는 그렇죠. 분들도 예. 꽤 많으시고요. 근데 치과에서 보는 다 질환들이고요. 그리고 또 흔히들 겪으시는 질환 한 가지가 턱관절 질환입니다. 턱에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거나 뭐 턱에 통증이 있거나 이런 턱관절 질환들도 치과에서 보는 구강과 관련된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김에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턱관절 네.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이 턱관절 질환이 있으면 뭐 치과에서 이걸 다루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턱관절 질환도 그러면은 치아나 잇몸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영향을 주나요? 일단 해골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머리뼈와 아래 턱뼈 두 개. 이렇게 만나서 얼굴을 네. 만들고 있죠. 이 머리뼈와 아래 턱뼈가 만나는 점이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양쪽 턱관절과 그쵸. 치아, 어. 이렇게 치아 교합까지 세 군데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그렇네요. 여기서 한 군데만 문제가 생겨도 덜그럭거리게 되죠. 아. 저희는 침을 삼키거나 밥을 먹거나 할 때 항상 이 턱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문제가 생겨도 덜그럭거리게 됩니다. 제가 표현을 할 때 이 턱관절 같은 경우는 문에서 경첩 역할을 한다고 하고 치아 교합 같은 경우는 문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첩이 망가지면 망가졌는데도 문고리를 억지로 이렇게 닫으면 치아도 망가지겠죠. 그쵸. 문고리가 고장이 날 테니까. 그리고 문고리에서 문제가 생겨도 경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턱관절이 좀 질환이 심해져서 턱뼈가 살짝 녹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대칭이 생기거나 하면 치아 교합도 점점점 안 맞아지게 됩니다. 부정교합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는
치아가 한 부분이 뭔가 걸려서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 턱이 이제 돌아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치아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턱관절과 치아 잇몸뼈의 문제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턱관절에 좀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한번 치과를 방문하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또 벌써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치아 건강 또 잇몸 건강을 위해서 요즘에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노화가 좀 천천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치아나 잇몸을 관리를 잘 해서 건강한 상태로 잘 유지할 수 있는 핵심 뭐라고 보세요? 요즘 핫했던 단어가 저속 노화잖아요. 이제 천천히 늙고 잘 늙어야 된다는 개념이 이제 많이들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늙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몸을 많이 챙기는데 네. 이 음식을 먹을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입이죠. 네, 구강입니다. 그래서 구강의 저속 노화를 정말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 번 강조해 드리지만 양치질이 가장 중요하고요. 양치질뿐만 아니라 치과에 꼭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질환이 더 질환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금의 충치가 있거나 잇몸 염증이 있을 때 빨리 치료를 하시면 큰 돈도 들이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질환이 더 발생되는 것, 노화가 진행되는 것도 분명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과를 잘 방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잇몸 영양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영양제 성분 드실 때 잇몸도 잇몸뼈와 염증, 점막을 케어하는 게 잇몸 영양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뼈 영양제라는 건 잇몸뼈뿐만이 아니라 전신의 뼈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 결국 또 노화가 되면서 염증, 만성 염증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잇몸 영양제에 있는 염증 성분도 분명히 만성 염증, 전신 질환에 있는 염증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잇몸 영양제도 꼭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서현숙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치과 의사이시기도 하고 약사이시기도 하니까 더 우리가 이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더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잇몸 건강, 치아 건강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원장님 좋은 이야기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또 관련된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어떤 분과 함께할지 두 번째 함께할 분을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함께 해주실 세무닥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무회계 도원의 김도일 대표 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뵙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산을 온전히 지켜드릴 세무회계 도원의 대표 세무사 김도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도일 세무사와 함께 또 어떤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또 시청자분의 고민 이 상담 관련된 사연이 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병원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진료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세금 문제는 늘 뒤로 미루게 됩니다. 매출이 늘어도 실제로 남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체감이 잘 안 되고 세금이 한 번에 몰아서 나갈 때마다 부담이 큰데요. 비급여 진료 매출이나 카드 현금 매출 관리, 직원 인건비와 임대료 처리까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주변에서는 병의원은 세무 관리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하던데 어디서부터 점검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의원 운영에 맞게 세금을 관리하려면 꼭 알아둬야 할 기본 상황과 놓치기 쉬운 부분이 무엇인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인데 아마 병원 의원을 운영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뭐 진료나 관련해서는 전문가이시겠지만 병원 의원도 결국에는 사업체잖아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에서 세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지가 않습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궁금증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도일 세무사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 세금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시는 분들도 또 많지 않으세요? 이게 사업체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러면 이런 보통 만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이런 병의원 원장님들이 세금 신고하고 나서 가장 막 후회한다거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분명 이렇게 세금 신고를 하고 후회하시는 원장님들은 이제 대부분 그 개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예. 많거든요. 이제 그렇죠. 업역이 있다 보면은 세금도 경험치가 쌓이면은 또 절세 포인트들을 그쵸, 네. 알아서 챙기시다 보니까 이제 초기 원장님들이 어떤 부분을 실수를 하시는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개원하실 때 사실상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 인테리어 비용이거든요. 사실 요즘 병원 수가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인테리어에 힘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도 소수의 인테리어 업체들에서 이제 10% 할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절대로 할인가를 선택하지 마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시는 게 법에도 맞고 절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뭐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뭐 부가치세 절세도 가능하시고요. 뭐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소득세 절세도 안전하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꼭 발행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기기 장비도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항목이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개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운용 리스를 많이 선택을 해주십니다. 이 운용 리스는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정수기 렌탈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소유권 자체가 병원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세금적인 혜택을 많이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은 최대한 현금으로 구매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금융 리스로 최대한 구입을 해주시는 게 절세 효과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인테리어 비용이나 아무래도 뭐 기기가 또 비싸니까 네네. 이 기기를 구입하는 비용 이런 것들로 좀 절세를 네. 잘 해야 되니까 이걸 그냥 뭐 단기적으로 처리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좀 말씀해 주신 대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병의원 원장님들이 그래도 이 의료는 또 그렇죠. 공공 관련된 그런 부분이니까 이 의료는 그래도 다 면세 아니야? 면세 많이 해주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 실제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들 뭐 그런 진료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들은 실제로 면세가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뭐 병원에서 저희가 진료만 보는 게 아니라 각종 뭐 의약품을 사기도 하고 뭐 건강 보조식품을 사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적용 대상인 진료 과목들은 전부 다 면세라고 보시면 네네. 됩니다. 뭐 원장님들의 진료비라든지 뭐 검사 비용 이런 것들은 다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도 치료 목적으로 이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도 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하자면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 뭐 미용 목적으로 성형 수술을 한다든지, 뭐 피부과 진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가치세가 또 과세가 되는 항목들이 되거든요. 이렇게 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항목, 뭐 면세가 되는 항목들은 세법에서 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해하시기 쉽도록 이제 아름다움과 관련된 것들은 다 부가치세가 붙는다.
그 외에 진짜 치료 목적이다 이런 거는 면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미용 진료라고 네네. 흔히 우리가 말하는데 미용 진료인 부분이 있고 또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개원하시는 분들이 이게 막 복잡하고 헷갈리잖아요. 구분하기가 또 쉽지가 않고 요거를 신고가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제로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병의원만 다루는 세무사 사무실이 생길 정도로 상당히 신고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특히나 이제 뭐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미용 진료가 섞여 있는 과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신고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진료를 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에서 발생하는 또 부가가치세에서 내가 이제 비용을 지출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진료 영역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지가 않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자체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항목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환급을 받으실 수가 네네. 없거든요. 그래서 임차료나 저희 장비 구입하시거나 할 때 붙어 있는 부가세를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과세가 또 섞여 있으면은 이 비율에 맞춰서 또 공제가 되는 항목들이 또 존재를 하거든요. 네네. 뭐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임차료라든지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용에도 쓰고 치료에도 쓰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비율에 맞춰서 또 공제를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세금 신고가 상당히 복잡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결국에는 뭐 세무사분들과 상의를 잘 하고 속속들이 내역들을 좀 봐야 되는 네네.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 병원에서 뭐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기준 이것도 좀 헷갈린다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이게 뭐 기본적으로는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꼭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 업종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뭐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꼭 발행을 해줘야 네네. 되고 안 하면 이제 또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결제 건당 1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꼭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뭐 고객분들이 이거 필요 없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걸로 꼭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그러면 10만 원만 안 넘어가면 또 발행을 안 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하시는데 뭐 사실 이런 10만 원이 안 되는 금액들도 결국에는 부가가치세, 뭐 종합소득세 이런 데에 이제 매출로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집계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아까 가산세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발행하지 않은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페널티가 좀 많이 큰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비율이랑 현금 영수증 발행 비율을 주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수납을 도와주시는 직원분들에게 이 부분은 꼭 이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초반에 말씀을 해드렸지만 어쨌든 병원을 처음에 개원을 하시려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인테리어나 장비나 이런 걸 살 때 그러면은 이런 장비 투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은 가능한 겁니까, 이건? 네,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뭐 내과나 뭐 이비인후과 같이 부가세가 붙지 않는 그런 과들은 사실상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뭐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같이 뭐 비급여 항목이라든지 미용 진료가 많은 곳들은 또 반대로 부가세 환급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특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사분들이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하셔서 이제 세금계산서를 잘 받아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고가의 의료 장비를 지출했을 때 이제 비급여 항목에 사용하는 장비들 그리고 인테리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이제 부가세 공제를 추가로 더 받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뭐 미용 목적으로 의료 장비를 하나 사서 이제 부가세 공제를 받은 다음에 네. 이제 뭐 한 1, 2년 정도 지나서 갑자기 또 치료 목적으로 이 장비를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바꾸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일정 기간 내에 좀 단기간 안에 이렇게 사용 용도를 전환을 해버리면 내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최신 장비를 좀 교체를 해주셔야 된다 원장님께서 그러면은 미리 사전에 이 기계를 사기 전에 세무사님이랑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이거를 공제를 받을지 말지 이런 것들도 좀 선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부분으로 좀 가볼 텐데 어쨌든 매년 이제 원장님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될 텐데 이때 원장님들 병원에서 좀 놓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하는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원장님들이나 이제 같이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이게 뭐 자료를 제대로 전달해 주시는 게 사실상 거의 절세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네. 같거든요. 특히나 병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급여 요양급여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수납하시는 금액뿐만이 아니라 병원에서는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그쵸, 예. 이제 공단 부담금이 또 있고요. 또 비급여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환자분이 결제하는 금액만 이제 저희가 매출로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 보험에서 또 진료비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네요. 이렇게 병원 쪽에서는 매출이 발생하는 루트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세무사 사무실에서 요청하는 자료들도 그 가짓수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결산 자료를 좀 요청을 할 때 자료들을 최대한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는 게 가장 실수를 덜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매출 누락이 가장 이슈가 많이 됩니다. 특히나 병원이나 뭐 학원 이런 곳들은 현금 매출 비중이 아직도 조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뭐 원장님들 개인의 재산이 좀 늘어났다든지 부동산을 취득하셨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으면 또 현금 매출 누락에 또 포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가장 세금을 줄이는 기본적인 방법은 또 내가 쓴 비용들을 전부 다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하셨다라고 하면 꼭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을 해주시는 게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매출을 제대로 잡는 거, 내가 사용하는 비용도 다 네네. 등록을 하는 게 이게 가장 네네. 중요하다. 근데 사실 뭐 원장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이걸 거의 다 그냥 아예 뭐 이거 조그마한 액수니까 그냥 네. 넘어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모아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계속 설명해 주시겠지만 급여, 비급여 매출 이걸 잘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막 계속 강조해 주셨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게 급여 항목이냐 비급여 항목이냐 뭐 비급여 중에서도 뭐 미용 목적이냐 어떤 치료 목적이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또 매출액이 또 막 바뀔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급여 진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면세가 되는 것이고 이제 비급여 항목 중에 일부 항목들은 또 과세가 되는 것인데 이 비율에 따라서 내가 쓴 비용 중에 얼마만큼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납하시는 직원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실 때 조정을 좀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좀 시켜주시는 게 중요하고 또 부가가치세 신고가 틀어지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틀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주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세금 중에서 이제 저희가 좀 또 세이브할 수 있는 게 결국엔 비용 처리가 네네. 중요한데 그럼 직원들의 인건비도 네네.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요거는 어디까지가 인정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이런 급여 말고도 다른 걸 비용 인정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사실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서 이제 직원 인건비들은 당연히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뭐 급여에는 당연히 뭐 기본급이라든지 뭐 상여금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특히나 뭐 직책 수당이나 뭐 근속 수당, 뭐 오래 일하신 분들한테 주기적으로 더 급여를 얹어 주시는 것도 당연히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특히나 저희가 4대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네네. 절반은 또 원장님들이 부담을 하시게 되거든요. 이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도 당연히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간혹 장기로 근속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뭐 퇴직금, 그리고 퇴직연금에 불입해 주시는 금액들 이런 것들도 다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나라에서는 좀 폭넓게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직원분들에 대해서 뭐 식대를 제공해 준다든지, 뭐 커피나 간식 비용 이런 것들도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원장님들이 이제 인건비 처리하실 때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네네네. 부분이 이제 병원이 커지다 보면 가족분들이 이제 병원 경영을 좀 도와주시는 케이스들이 또 있거든요. 그쵸. 이러면은 이제 가족분들한테 지급하는 급여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이게 또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사실 세무서에서는 항상 이 제3자를 기준으로 이제 판단 기준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분보다 너무 과도하게 급여를 주시면 이거는 또 세무조사에서 거의 1순위 타겟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직원 가족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또 책정을 해주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 의료기기를 아무래도 그냥 아까 말씀해 주신 걸로 들었을 때는 리스를 네네. 어쨌든 운용 리스보다는 그냥 좀 사는 게 일단은 가장 좋긴 네네. 한데 네네. 그렇죠? 근데 구매보다 어쨌든 리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 비용 때문인 경우가 많겠죠? 네. 아무래도 의료기기를 큰 구입하시는 금액이니까. 이게 일시로 투자하시기에는 상당히 그쵸.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운용 리스를 좀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법에서는 현금 결제 혹은 최소한 금융 리스를 훨씬 더 추천을 하는 제도가 많거든요. 특히나 현금 결제나 금융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유권이 병원 자체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쵸. 이 투자 금액 전체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이 구매 장비를 샀다, 아니면 금융 리스를 받았다라고 하면 또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이 이자 비용 자체도 또 경비 처리로 들어갈 수 있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면 내 투자 금액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사실상 나라에서 10% 할인가로 이 의료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용 리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넘어가서 이제 개원을 아까 초기에 하시는 분들, 네. 개원 초기 분들이 아무래도 이걸 좀 네네. 어려워하시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안정기에 접어드셨다, 세금도 뭐 한 몇 년 내보고 네. 하시는 분들이 그런 안정기에 접어드셨다 하면은 요건 또 이제 준비하거나 전략을 짜는 게 또 달라질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개인 병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업종들처럼 법인으로 막 이렇게 전환을 한다든지 이게 법적으로 사실 거의 어려운 영역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상대적으로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금 부담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사업이 커지면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거를 좀 공격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데요. 저는 실제로는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사실 사업 초기에는 이렇게 세금 구간 자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절세를 한다고 해서 리스크가 엄청 크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사실 추징에 대한 부분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세율 구간 자체가 낮으면 추징세도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업 초기에 조금 더 다양한 절세 방안을 찾아주시는 게 좋고요. 병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그에 맞춰서 다양한 컨설팅 방법들이 또 추천을 받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MS 법인이라든지 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좀 사용을 하자라고 제안을 받으실 건데 사실 이 제도들의 본래 취지가 절세가 아니라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을 또 잊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항상 국세청에서는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절세를 하는 것을 이제 실질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추징 리스크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실 때에는 꼭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절세는 그냥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병의원 이렇게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감면, 감세 뭐 관련된 어떤 것들이 이런 건 많이 놓치시더라. 이런 거 잘 모르고 계시는 네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들이 결국에는 인건비 그리고 의료장비 투자 금액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세법에서는 요거 두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모두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라는 항목을 통해서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새로운 장비를 산다고 해서 공제를 해주지는 않고요. 기존의 장비를 교체하는 경우에만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외의 지역들은 결국엔 또 새로 구입하시는 장비들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로자분들을 채용했을 때는 또 통합 고용세액공제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규직 근로자 한 분당 거의 최소 850만 원에서 최대 1,550만 원까지 세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연봉을 생각한다면 사실 뭐 30~40%의 연봉을 그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세팅을 좀 미리 해두시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병원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놓치지 마셔야 할 그런 혜택까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세무에게 도움의 김도일 대표 세무사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뭐 자세하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